네, 수도권에 집중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었습니다. 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의 10%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깜깜이 환자가 위험하다.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어제도 새로 보고가 나왔는데 이 유럽하고 미국에서 확진자들이 갑자기 많이 감염이 됐죠. 그 이유가 바이러스가 좀 변이가 됐다. 어떤 쪽으로 변이가 되냐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다. 물론 이게 세포 감염이기 때문에 인체에 꼭까지 적응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10배 이상 세포 감염이 많이 되고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4배, 5배가 늘어났다. 그 말은 이제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해서 감염력을 높인 거죠. 그 어떤 치사율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권으로 이 환자가 많이 늘은 이유가 너무나 많은 인구가 있고 대중시설이나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하는 상태에서 무증상 감염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고 크루즈에서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 58%가 무증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요양원에서도 검사를 하니 50% 이상이 무증상인 거죠. 그렇다면 서울엔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무증상 감염이 있을 거고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염을 시킨 거를 또 집에 와서 가족 간 감염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코로나19거든요. 예. 가족이 감염시키고 거기에서 감염된 분이 본인도 모르게 데이케어 센터나 쉼터나 소규모 교회를 통해서 단체 감염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검사를 통해서 절대로 다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개개인이 요새 새로 나온 연구를 보면 마스크가 정말 효과적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절대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데 요 사이 보면 좀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좀 덥더라도 국민들이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좀 차단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에 이렇게 내놓거나 턱에 걸치면 안 그렇죠. 되시고 안 됩니다. 꼭 코와 입을 좀 막을 수 네. 있도록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 수도권에만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박능우 장관도 얘기했듯이 전국으로 퍼질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하고 수도권 주민들을 비교했을 때 좀 주민 의식부터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독자적인 지역 주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수도권에 좀 낮은 경우들이 많고 또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의 인구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수도권 감염의 위험은 곧 전국적인 감염의 위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를 해둬야겠습니다. 예,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어떤 좀 대책들을 마련해놓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집합 제한 이 조치를 계속하는 쪽으로 가닥을 당연히 잡고 있고요. 공공 행사들 같은 경우도 취소 또는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더해서 고위험 시설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인데 지자체 대응의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권, 특히 서울시의 대응이 조금 더 눈에 띕니다. 현재 이제 감염의 위험에 있는 장소로 대표적으로 학원 쪽을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학원에 이어서 중소학원 한 700군데 되는 곳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할 테니까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달라. 우리가 선정을 나름대로 해서 선제적으로 검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또 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추이대로라면 앞으로 그 한 달 뒤에는 800명대로 급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끔찍한 전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 돌리기 전에는 그 재생산 지수가 한 0.45 정도로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제 생활 방역 돌린 후로 갑자기 이제 환자 수가 늘면서 지금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교정이 안 되고 계속 증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예, 지금 베이징이 한 100명 정도 되니까 나라가 전체 이제 베이징 전체가 지금 총 방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대구도 큰 도시지만 수도권은 그에 비할 수 없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만일 발생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구수와 재생산 지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대비했을 때 나오는 그런 수치인 맞습니다. 거죠? 네. 베이징은 지금
우리로 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다라고 지금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베이징이 뭐 지금 갑자기 며칠 사이에 거의 100명 가까이 지금 늘었기 예. 때문에 인구수나 그런 거 대비했을 때는 우한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님께도 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이제 소급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강화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상황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실 때 어떤 판단을 좀 내리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기가 이 정책적 판단이 다양한 면모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근데 적어도 이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검토 여지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 시그널을 또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등교 개학을 강행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풀린 거 아니냐는 진단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3 학생 정도를 제외하고 당분간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정책적 수단들을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상으로 사회적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적인 어떤 정부나 정치권의 결단도 필요한 대목인데 당장에 일단 노동이나 고용에 관련된 그런 대책들이 더 강화될 필요가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의료 대책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현재 방역 수칙 가운데 있는 아프면 3, 4일 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로 구현이 되고 있느냐. 직장인들 중에서는 이 원칙을 지지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지만 눈치가 보여서 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조립보조원 감염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아프면 쉰다라는 수칙이 안 지켜진 경우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사회적 분위기 예. 그리고 이제 뭐 해외의 경우는 코로나 해고 금지와 같은 굉장히 강한 대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노동 고용의 안정을 위한 이런 대책들이 또 필요할 것이고 재정 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므로써 여러 가지 안전망을 구축해 놓는 작업들도 굉장히 직접적 방역 대책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지나면서 수치들이 내려갔고 확진자 수치가 내려갔고 그 기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 수칙을 좀 적용을 시켜서 이걸 지내봤는데 오히려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기미는 좀 보이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현상 유지 정도라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 저희가 어떤 식의 좀 뭔가가 더 필요할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해 특징을 좀 많이 이제 알게 되면서 일반인들이나 특히 젊은 층이나 건강한 층에서는 조금 이거에 대한 피로감 그런 게 많이 누적이 돼서 조금 지키지를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봐도 제일 중요한 마스크 착용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모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과거와 달리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고 이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쓰거나 뭐 진료를 보시겠지만 가장 큰 특징이 증상이 나타나기 3일 전부터 감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증상이 없을 때도 항상 사회생활 속에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특히 더우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인은 정말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집에 가서 가정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을 감염을 시키고 그분들이 또 사회생활 쪽이나 이런 모임에 가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예. 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실내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는 한에서 운동을 해주시고 그 이외에는 조금 야외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해서 최대한 이런 무증상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층 관련된 확진자가 좀 많이 네.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리치와에 관련한 감염 확진자 중에서 80대 이상의 초사망자도 지금 나온 이 네. 상황인데 고령층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 빨리 찾아내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막는 거 뭐 이거 말고는 없는 건지 저희가 어떻게 좀 그건 이해를 해야 사실 될까요? 많이 어렵죠. 어디서 발생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령층은 대부분 밖에서 감염이 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 감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건강한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그런데 증상이 사실은 이런 요양원도 말씀드렸죠. 50%가 무증상에서 발견이 된다.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가 생기시면요. 호흡기 증상이 안 나타나세요. 그냥 피곤해요, 약간.
그 정도로 아주 미약하게 초기에 나타나다가 어느 시간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감염원을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으셔야 돼요, 가족분이. 그래야 그분이 감염이 안 되고 이런 집단적인 감염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가능한 한 어떤 이렇게 모임이나 그런 걸 조금 자제하는 거, 대중시설 이용, 대중교통 이용도 최대한 본인이 꼭 필요한 정도만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고령층의 위험군에 대해서 감염을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례별로 좀 들어가서 오늘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평론가님. 성심 데이케어 센터 도봉구에 수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이런 시설이 400개가 넘는다고 해서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점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 이 데이케어 센터는 뭐 노인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곳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요주의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좀 휴관을 권고를 하는 3월 말부터 2월 말부터 이미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제 발병을 한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다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기타 방역 수칙도 잘 지켰다라고 하고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휴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휴관으로 인해서 피해를 손실을 볼 수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대책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긴급 돌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국한된 대상이나마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방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종합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가 롯데 택배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물류센터 하니까 저희가 떠오르는 게 부천 쿠팡 물류센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들도 많았고 공간 자체도 많이 오염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만약 잘 지켰다면 또 확진자가 좀 반대로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상황은 좀 어땠나요? 네, 물류센터의 위험은 크게 이제 안쪽으로 보면은 물류 창고 환경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소위 투잡러거나 일용직이신 분이 많아서 여기저기 작업장과 동선이랄까 이런 것들 이동 거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 걱정이 들었던 것은 롯데 택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천에 있는 쿠팡에 비해서 인원이 더 많이 근무를 예.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원보다도 관리라는 것이 변수가 더 큰 것 네. 같아요. 이를테면은 한 4달 동안 지하철 감염이 나오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이제 부천에서는 이제 근무 중에 마스크를 착용을 했다고 하고 또 근무복이라든지 신발 이런 것들을 쿠팡 쪽하고는 달리 공유를 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이 감염자도 직장 내에서 감염이 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배우자로부터. 네, 뭐 추정이 되고 있어서 예. 그렇다면 이제 그 같이 접촉을 한 직장 구성원들 전수조사 결과를 해보면 예,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통계가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34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통계하고 비슷한 양상이고요. 이로써 누계는 12,155명이 됐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외 유입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34명 중에서 국내 감염이 21명, 나머지 13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네, 지역별 수치도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11명, 경기에서 4명, 대전에서 3명, 인천에서 2명, 그리고 경남에서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 물론 서울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전, 경남 이렇게 지방으로도 또 점점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되는 대목이거든요. 네, 사실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지만 이 수도권이 이제 인구가 많고 그분들이 다 지방을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사실 지방은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다 검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분명히 확진자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사실 한 열흘 이내가 되면 감염력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일에 감염이 됐더라도
가볍게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열흘만 사실 대중시설을 하실 때 잘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를 해주시면 이 감염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정말 개인 수칙, 예.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면 이런 문제를 아직까지는 사실 연말까지는 저희가 백신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좀 잘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경제를 살리면서 이걸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예. 위해서는 그런 개인 수칙을 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롯데택배 관련 확진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관련해서 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물류센터의 확진자가 배우자로부터 감염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배우자가 11일 날 먼저 감염이 됐는데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환자 역시도 깜깜이 환자라고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뭐 확진자를 다 경로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거는 뭐 식당이나 대중시설이나 대중교통이나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감염이 됐을 때 빨리 본인이 검사를 받고 주변을 최대한 확진자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한데 절대로 100%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검사 때 안 나타나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후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바로 검사 받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상황이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현 상황에서 룸살롱이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가 됐습니다. 제한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춤을 출 수 있는 이제 클럽이나 감성주점의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금지 조치가 유지가 됐는데 이 시점에서 이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클럽은 안 되고 룸사롱은 가능하다라고 요약될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오히려 좀 클럽을 이 폐쇄 전에 다녀오신 분을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의외로 춤을 추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도 요즘에 있었다고 그런가요? 하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음주할 때 빼고는 주로 쓰고 있는 그런 방문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룸사롱에서도 과연 마스크를 쓰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고 오히려 접촉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더 가깝게 밀접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쪽의 편의를 더 봐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대중 여론의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다시 좀 재검토의 필요성이 좀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니 근데 예. 룸살롱은 영업을 하는데 국립박물관은 지금 휴장 중이고 네. 이런 좀 모습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올해 상반기에 공연이라든지 전시, 각종 행사들이 취소돼서 손실을 본 그 문화예술계의 피해 액수가 1천억 원이 넘을 거다라는 추산이 있거든요.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좀 불만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낮게 사안을 봤을 때 따져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이게 힘들 때가 있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의 평가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룸사롱은 되는데 왜 극장 미술관은 안 되냐? 이 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인들 현재 대다수가 생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BTS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동영상 공연을 해서 티켓이 한 3, 4만 원 하는데 75만 명이 봤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BTS 같은 소수의 뮤지션에 불과한 것이겠고 예. 대다수의 뮤지션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도 이제 비대면 시대에 뭐 새로운 재난형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대다수 생업을 고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제 전문가 인재풀도 이 기회에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불만이 섞여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성명도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룸사롱하고 이제 문화예술계 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좀 불만을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코로나19 증상과 관련해서 이제 더워지다 보니까 감기 증상이라고 비슷하다고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은 구분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온열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온열 증상은 이제 어떤 햇빛이나 그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갑자기 발생을 하고 이제 증상이 고열이 나면서 이제 무기력해지죠.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온열 증상은 호흡기 증상은 없어요. 기침이라든지 뭐 그런 객담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어디 노출된 경력이 거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의사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본인이 고열이 나는 경우에 내가 어디 잠깐 갔다 왔는데 고열이 난다. 그럴 경우에 조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도 보니까 열감기가 좀 돌아요. 그래서 근데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은 호흡기 증상 열이 나면 무조건 병원을 가면 코로나19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으면 우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참 힘들다는 느낌을, 의료진도 힘들지만 환자분들도 대단히 불편하고 힘든 점에 대해서 꼭 빨리 좀 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양성 사례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검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염된 것이다. 아니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검사량 대비해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별진료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여러 검사들 또 한국의 특기 중에 하나였죠. 한국 사회 의료의 선제적이고 또 굉장히 신속한 검사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류가 또 낮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의료인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환경, 이것도 이제 당장의 큰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무더위가 찾아왔고 많은 의료인들이 또 탈진을 하거나 지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 뭐 어떤 방면에서든 간에 현장에 있는 해당 인력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꼬이는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한 의료인들에 대한 대책은 이제 뭐 당장의 선별 진료소에 냉방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의료계에서는 방역 비용은 늘었는데 진료비 수입이 준 이 경영상의 문제들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빨리 강구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